네, 두 번째 드릴 코멘트는 침묵의 봄에 대한 것입니다. 침묵의 봄 팀은 PDF로 변환할 수 없는 파워포인트를 올려주셔서 제가 그 PPT를 사용하지 못하는 걸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너무 꼼꼼하게 책을 읽고 정리하고 가지고 오셔서 굉장히 잘 들었어요. 이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있는 우선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이라고 옳지 않겠군요. 연구의 개요와 거기에서 나타나게 대한 상세한 내역들을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누구나 듣고 나면 그 책을 마치 함께 읽은 것처럼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지금 제 앱이 자꾸 잘못 구동돼가지고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볼게요. 우선 이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책 제가 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침묵의 봄은 오프닝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시작부가 과학도서라고 하기에는 당시로선 특히나 어색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문학적인 표현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을 설명하죠. 왜 침묵의 봄인가? 봄이 오음에도 불구하고 봄 고유의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 상황을 이해하고 그 관찰을 바탕으로 첫 부분에는 봄이 오면 이런 소리가 나야지 하는 이야기들이요. 우리만 해도 그런 거 있죠. 특히 우리 학교는 세검정 가까우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모가 세검정 살았어서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봄소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겨울이 끝나면 이제 얼어 있었던 실개천이 풀려서 물이 흐르니까 그 앞에 이제 조그맣게 물 지나가는 길이 있었는데 거기서 쪼로록 물 흐르는 소리가 나고요. 그럼 그 주변으로 새가 모여들어서 겨울에는 거의 듣지 못했던 새소리가 짹짹짹짹 나기 시작하고 그럴 때쯤 돼서 밖을 내다보면 막 연두색으로 파릇파릇 풀들이 피어나고 있는 그게 딱 봄스러운 풍경과 소리였었거든요. 바로 그게 원래 이 레이첼 카슨이 상정하고 있는 봄의 사운드죠. 근데 그 소리들이 어느 날부터 하나도 안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60년대에 미국이 겪고 있었던 좀 심각한 문제인데 본인들은 문제인지 아직 자각하고 있지 못했었던 부분이에요. 시민 차원에서는 늘 생각하죠. 왜 요새 이렇게 봄 돼도 새소리가 안 들릴까? 왜 물고기들이 예전처럼 많이 뛰놀지를 못할까? 하다못해 왜 요새는 명평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암에 많이 걸릴까? 이상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쓴 책이 이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입니다. 사실 50년대 말에요. 보스턴 헤럴드라고 하는 신문이 이 문제를 한번 다룬 바가 있었어요. 살충제로 인해서 야생 동식물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었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 연방정부 페더럴 거버먼트가 그 내용을 받아들이거나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경제가 한창 부흥하고 있었던 시기에 말하자면 살충제 같은 거 사용하게 되면 미국은 사실 농경 범주가 우리보다 훨씬 넓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오는 이익이 굉장히 큰데 국가적인 이익이 굉장히 큰데 경제적인 이익이 그걸 가능케 하려면 살충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DDT 같은 화학 살충제를 사용하게 되면 병충해를 최소화하고 빨리 많은 곡식을 걷어낼 수가 있죠. 과실과. 그랬기 때문에 DDT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섞어서 해충 방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페더럴 거버먼트로서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나타나게 될 어떤 화학적인 해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싹 무시하고 보는 거예요. 경제적인 득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핍박을 받습니다. 우선은 미디어 어텐션을 못 받도록 만들고 미디어 어텐션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갑자기 그 과학자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오류 지점들을 밝혀내서 마치 그 사람의 과학적 발견이 그 자체에도 오류가 있는 것처럼 이제 몰고 가는 일들이 생겨나는데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이 DDT에
병폐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던 과학자들이 들었었던 건 이 시대는 냉전 시대예요. 60년대는.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이다라고 밀어붙이면 그 사람들의 삶이 거부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과학적인 연구 내용까지도 모두 무력화시킬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레이첼 칼슨이 침묵의 봄을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쓰게 되죠. 실제로 칼슨 본인이 병에 걸려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 화학적 살충제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병을 극복해 가면서 이 살충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글을 쓰고 하는 일을 한 5년인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거의 저희가 박사 논문 쓸 정도 혹은 그거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가지고 책을 쓰게 되죠. 이 시기 즈음에 이 사람은 병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었다고 그래요. 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 폐렴이라든지 특히 악성 종양 뭐 이런 게 아주 여러 종류가 있었다고 하고 동시에 또 이걸 집필하는 과정에서 가족 특히 가장 자기의 정서적인 어떤 지주 같은 역할을 했었던 어머니를 잃기도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발제자들이 발표 내용에서 굉장히 잘 알려주신 것처럼 이 화학적 살충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사회가 인지하고 그걸 쓰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사회 공익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때 침묵의 보험을 위해서 자료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 침묵의 보험 책 보신 팀들은 아시겠지만 열어보면은 이제 자기가 어디서 정보 가지고 왔는지 그 뒤에 출처가 써 있는데요. 출처 색인 부분만 해도 상당한 양을 차지해요. 이 책에서. 색인 보시게 되면 500개, 600개쯤 출처가 나와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한두 군데 도서관을 해서 될 일이 아니기도 하고 도서관 자료뿐만 아니라 자기가 실제 발품을 팔아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는 등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성실하게 쓴 책이었는데 침묵의 보험이 슬슬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시작하니까 국가에서는 당연히 이 저자도 이제 때려 죽이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면 살충제를 계속 사용해야 되고 살충제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론화된 그것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게 자꾸 수면 위로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연방정부가 더 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충제 그 자체가 나쁘다 해서 땡이 아니라 그 살충제를 먹고 자란 생태계가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거.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사람에게도 그 영향이 미친다는 거.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제 동시대에 갑자기 암 발생률이 높아졌다 그랬는데 그 많은 인구의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드는 돈을 생각해보면 경제적인 손실은 사실 거의 똔똔보다도 더 심할 수도 있겠죠. 국가 전체의 건강과 안위가 위협당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연방정부가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차후에 이 책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게 된 문화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혁명성이 있다면 바로 사람들이 생태학, 환경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이해하게 됐다는 데 있습니다. 이 시절까지만 해도 agricultural 농경적인 결과물을 많이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채택해도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에는 발제자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훨씬 더 sustainability라고 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어떤 물론 농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산업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장에 단기적인 프로덕트를 내는데 목표가 있는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두고 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계속 사용될 수 있고 그것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구가 계속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가 오늘날은 이제 헤게모니가 변화했죠. 후자 쪽에 가까운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그렇게 되게 되는 데에는 사실 몇십 년에 걸친 이 환경운동가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 과학자 레이첼 칼슨 같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레이첼 칼슨의 책에서는요, 살충제에 노출된 사례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추적하는 거 우리가 발제를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생태학적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이 생태학적인 위협이라는 건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모두 세포의 잘못된 분열이라든지 그에 따른 돌연변이 현상 같은 것들, 또 화학약품에 의한 신체의 변화나 해악 같은 것들을 학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은 트레이닝이 잘 된 박사학위를 가진 학자는 아니에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는 사실 이게 진짜 과학이 아니라 과학자인 척하는 수도과학자라고, 가짜 과학자라고 이제 비방을 하고, 그러니까 이 논문은 유의미한 실제적 구체적 사안을 다루는 과학 연구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게 1차적인 레이첼 칼슨에 대한 비난이었었는데, 이걸 덮어버릴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다양한 학자들에게 자신의 연구물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래서 지식 차원에서 어떤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었다라고 하는 거, 이걸 한번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고가요, 아주 극단적인 과학 중심주의적 사고, 그래서 과학을 최우선으로 두고 물질적인 어떤 번영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기존의 합리주의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올 어떻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문명의 몰락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책이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요, 원래 초본이 뉴요커 같은 이제 잡지에 실려요. 과학 논문으로서 인정을 받기보다는 이제 어떤 르포 형식으로, 뉴요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진보적인 어떤 시사 매체로서 존재해온 잡지인데요. 여기에서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출간이 돼야 되잖아요. 잡지에만 실릴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단행본으로서 사람들에게 가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출판이 못 되도록 연방정부와 손을 잡고 있는 농약 제조업체, 또 농약 제조업체들을 서포트하고 있는 화학공업 계열 회사들과 연구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나카라고 하는 살충제 제조사 조합이 있거든요. 이 나카 같은 경우에는 뭐 끝없이 레이첼 칼슨을 고소를 해서 책을 결국에는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계속 괴롭히고요. 또 레이첼 칼슨의 업적을 이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연구 내용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자신들의 논리로 이제 적어내서 홍보물을 만드는데 당대로서 뭐 20만 불 이상을 들였었다고 하니까 요새로 생각하면 엄청난 단위의 돈을 들였다고 봐야 되겠죠. 60년대 25만 불이면 25만 불이 오늘날로 치면 얼마예요? 2억 5천이죠? 그러면 100배는 늘어났다고 생각해야 되죠. 어쨌든 그러니까요. 그럴 정도로 이 레이첼 칼슨의 책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이렇게 막 획기적인 내용을 한 방에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한 고난을 딛고 우리 대중들에게 드러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저는 책 내용이 중요한 만큼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사회 구조가 어떤 지식의 전달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권력의 문제와 아주 직결되어 있고,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가, 그 권력이 대중으로 하여금 어떤 지식까지를 가져도 된다고 허용하고 어떤 지식은 자신들의 구축되어 있는 체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지식은 못 갖게 하는지, 그 지식이 가져올 사회 구조의 변화를 두려워할 경우에 권력자들은 그 지식을 탄압할 가능성이 높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 다른 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고 하는 책을 발제자를 통해서 굉장히 밀도 있게 읽어냈었는데요. 그 책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무엇인가, 혹은 미셸 푸코라고 하는 저자 본인의 가장 큰 말하자면 저술의 어떤 프레임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권력이 어떻게 지식을 구축하거나 혹은 오남용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굉장히 좋은 사례로 사실은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이 어떤 탄압을 겪었는가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저서와의 관련성 때문에 제가 좀 더 침묵의 봄의 이 초기, 다 지워라. 왜 안 지워지지? 초기 책이 출판되기까지 난항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레이첼 칼슨이 농약업계랑 정면 충돌을 하게 되죠. 또 농약업계가 그렇게까지 전면전에 나설 수 있었던 건 연방정부의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대중문화에서도 쉽게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이클 만이라고 하는 감독이 옛날에 찍은 영화인데, 러셀 크로우 나오는, 러셀 크로우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저는 그게 요새 영화라고 생각해서 수업 시간에 가끔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를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셀 크로우는 한때 글래디에이터를 통해서 막 엄청난 대중 인기를 얻었었던 막 남성성의 심볼 같은 그런 배우예요. 근데 이 배우가 그런 투사 이미지를 벗고 되게 지적인 역할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영화 제목이 인사이더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담배 회사에서 연구직을 맡고 있었던 주인공 러셀 크로우가 담배가 신체에, 특히 폐암을 이제 일으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담배 회사도 알아요. 근데 그걸 밖으로 표출했다간 담배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늘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가 밖으로 나올 것 같으면 거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자 폭로를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사실 그 스토리는 뭐 실제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레이첼 칼슨의 이 생태학적 연구가 대중에게 가닿게 되는 그 과정과 아주 치밀한 공명을 이루죠. 패럴렐을 완벽하게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어떤 거대 자본이나 거대 권력에 대항해서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요. 그게 쉽지 않아요. 한 번 노력으로 갑자기 탁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왜 티핑컵이라고 하는 이론 있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오지 않는데 어느 순간 임계치를, 그 조그만 목소리 한 개 한 개들이 모여서 임계치를 딱 벗어나면 갑자기 컵이 확 뒤집어지면서 이때까지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찍어 누르던 권력에 대항할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이 사실 레이첼 칼슨에 의해서 왔다고 보아야 되겠죠. 이전부터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목소리들이 이 환경적인 문제, DDT에 깔려있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그걸 어떤 주요 헤게모니에 의해서 커버업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자행됐었다고 한다면, 이제 레이첼 칼슨이 그 뚝방을 처음으로 무너뜨리고 그게 대중에게 진실이라고 알릴 수 있게 될 계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첼 칼슨의 책은요, 굉장히 종종 이제 회자가 됐었고, 이 책이 출간이 결국에는 되게 되는데, 출간이 되자마자 여러 사건들이 사실 동시대에 터져요. 이 사건들이 없었더라면 레이첼 칼슨의 책도 이렇게 물론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어쨌든 쉽게 발간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어떤 일들이 터지냐면, 이 시대에 수면제가 있어요. 당대에는 굉장히 잘 쓰는 종류의 수면제였다 그래요. 탈리도마이드 이런 이름이었었는데, 그게 기형아를 출산하게 만드는 기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들이 이걸 시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대중이 이제 슬슬 화학물질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인체에 미칠 심각한 폐악 같은 것들을 인지했고,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판하려고 하는 제약회사에 대한 어떤 공분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런 시점에 레이첼 칼슨의 책이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비슷하게 이 시대 즈음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동네 어떤 실개천이 흐르는데 화학회사가 있는 공장이 있는 작은 동네인데 그 동네 사람들이 자꾸 임파선암이라든지 갑상선암 같은 데에 노출이 돼요. 왜 그러지? 왜 다른 동네보다 여기만 유난히 암 발생률이 높지? 화학제품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든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 화공업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아주 효과적인 화학적 발전 모델만 제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부작용도 인지하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 서스테이너빌리티와 관련된 과학적인 연구들이 거기에 연동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들이 이제 60년대부터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레이첼 칼슨의 책은 덕분에 출판되는 게 어려웠지 출판되자마자는 굉장한 인기를 끌게 됐고요. 이 책 나온 해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다는 거는 대단한 영광이에요. 우리 거기에 올랐기 때문에 더 책이 많이 팔려요. 근데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1위를 몇 달 동안 지킬 수가 있었죠. 그래서 64년에 칼슨이 사망하는데 그때 이미 100만 부가 넘게 팔렸었다고 그래요. 오늘날에는 이 책이 이제 전 미 중고등학생들의 필수 도서이기도 하고요. 필수 도서 목록에 들어있고 또 이걸 가지고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데 그건 다 레이첼 칼슨의 이 책이 밖으로 출판된 덕분이다 라고 보아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책은 사실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냐 혹은 과학적인 진실을 규명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냥 엉터리 과학자들이 아니라 국가가 인정하는 아주 주요한 과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칼슨의 credibility가 크게 훼손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로버트 화이트 스티븐스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화학 산업계에서 아주 거목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레이첼 칼슨의 아주 주요한 비판자로 작용합니다. 이 사람이 썼었던 이제 칼슨에 대한 비판문을 보시면 이런 인용구가 나옵니다. 자연 균형을 숭배하는 교단의 광신적인 옹호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60년대에 한창 유행하던 것 중에 하나 히피 문화죠. 트리 허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약간 똘끼가 지나쳐서 과학 발전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자, 과학 발전에 회방을 놓으려고 하는 자로 칼슨을 비판합니다. 또 기업 옹호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 칼슨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산당이다, 공산주의자적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당대 이제 냉전 체계 속에서 공산주의 무조건 절대 악이라고 생각했었던 대중들이 이제 이 사람에게 냉담하게 되는 일들도 종종 생겼었다고 해요. 그거보다 더 한심한 건 차라리 이데올로기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물론 그게 거짓이었을지언정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는 뭐 종종 있는 일이죠. 오늘날에도 많이들 볼 수 있는데 레이첼 칼슨은 미혼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여성이기 때문에 훌륭한 과학자일 수 없다라고 하는 알 수 없는 논리에 비판도 굉장히 오래 받았습니다. 특히 언론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왜 결혼을 하지 않았나? 막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말하자면 이제 언뜻 듣기엔 되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논리예요. 이 침묵의 봄이 제기하고 있는 과학적인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게 실제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게 아니라 일종의 여성의 히스테리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언론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권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도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다뤘다고 말하는 건 뭐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권력이 감추고 있었던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그래서 권력과 싸우는 양상이 드러난다라는 지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른 한편 아직 60년대는 페미니즘 1차
웨이브가 한번 지나가고 있을 때지만 그 힘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학계에서 갖는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게 하죠. 오늘날까지도 아주 훌륭한 과학자들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여성 학자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어요. 근데 대학원 가보면 남자 여자 비율 반반이거든요. 왜 그럴까? 아직까지도 과학계에서는 여자는 감성, 남자는 이성이라고 하는 프리컨셉션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더 밀어주는 과학자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대부분 남자인 거고요. 그걸 뚫고 세계적인 상을 받는 여성 과학자들은 과학하는 남자들도 인정하는 바예요. 보통의 남자 과학자의 3배, 4배의 노력을 기울이고 5배, 6배의 결과물을 얻어내야 그래야 여성 과학자로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도 하고요. 또 과학계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는 언론의 태도에 대한 문제도 지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레이첼 칼슨의 책은 책 내부 내용만 다루는 것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지만 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 현상들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주시면 이 책을 발제하신 분들 본인들도 그렇고 또 이 책을 읽으신 함께 들으신 나머지 비발제자 학생들도 레이첼 칼슨 책에서부터 배울 내용들이 좀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서 약간의 보강을 드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비디오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 이제 세 번째 코멘터리 넘어가 볼게요.